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내비게이션 코스모스 세계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신비로운 이집트 문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집트 문명이 가진 독특한 색깔을 찾아내는 건데요. 특히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을 머릿속에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사실 이 두 문명은 강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싹을 틔웠지만 정작 그 강이 보여준 성격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매년 약속이라도 한 듯 규칙적이고 온화하게 범람하며 풍요를 선물해준 나일강, 반면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변덕스럽고 거친 야생마 같았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이 극명한 차이가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불안이라는 전혀 다른 씨앗을 심어놓게 됩니다. 이런 환경의 차이가 결국 한쪽은 죽어서도 계속될 내세의 영생을 꿈꾸며 피라미드를 만들게 했고, 반대로 다른 한쪽은 당장 눈앞의 현실의 생존에 매달리며 지구라트라는 거대 신전을 만들어 신들을 달래기에 바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내세적 세계관과 현세적 세계관, 그리고 이들이 사용했던 태양력과 태음력, 십진법과 육십진법처럼 서로 대비되는 아주 흥미진진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이 거대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를 존재하게 한 거대한 자연 환경의 변화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하라 사막이 약 1만 년 전에는 하마가 한가롭게 헤엄치고 기린이 마음껏 뛰어놀던 그린 사하라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놀라운 사실을 증명해주는 생생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제리 남동부의 거대한 고원지대에 위치한 타실리 나제르 유적이에요. 이곳에는 무려 1만 5천 점 이상의 벽화와 암각화가 남아 있는데요. 그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당시 환경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기원전 10,000년부터 6,000년 사이의 기록을 한번 볼게요. 벽화 속에 기린과 하마, 코끼리는 물론이고 악어까지 등장합니다. 지금으로선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죠. 이것은 당시 사하라에 비가 아주 많이 내리던 풍요로운 그린 사하라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기원전 4,000년경부터는 농사를 짓고 수많은 소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인 신석기 시대가 이곳 사하라에서도 시작된 거죠. 하지만 사하라의 사막화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3500년경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대규모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를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줄기는 말라붙고 풀밭은 사라지니 사람들은 살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기후 난민이 되어버린 셈이죠. 막막한 심정으로 이동하던 그들의 눈에 운명처럼 나타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하라의 생명줄, 나일강이었어요. 자, 여러분, 기후변화로 살 곳을 잃은 고대인들이 마치 나일강이라는 좁고 긴 구명보트에 강제로 탑승하게 된 셈인데요. 이게 과연 위기였을까요? 아니면 기회였을까요? 먼저 지도에서 나일강을 보면 나일강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남쪽 적도 근처 빅토리아호에서 시작된 백나일과 타나오에서 출발한 청나일이 하나로 합쳐지는데요. 이 거대한 물줄기가 사하라 사막을 관통해 저 멀리 지중해까지 흘러갑니다. 직선 거리로만 3,700km, 꾸불꾸불 흐르는 강 전체 길이는 무려 6,600k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죠. 그런데 이 강의 모양이 참 재미있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폭이 10에서 20km 정도 되는 가느다란 초록색 땅이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다가 바다와 만나는 하류에 다다르면 부채를 펼쳐놓은 듯한 나일강 삼각주가 활짝 펼쳐집니다. 당시 이 하구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강물이 매년 아주 일정한 때가 되면 어김없이 넘친다는 사실이었죠.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상류에 답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물의 양이 일정한 백나일과 달리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는 청나일은 열대 사바나 기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청나일은 열대 사바나의 우기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 불어난 물이 하류까지 내려오는데 딱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덕분에 매년 8월에서 10월이면 어김없이 이집트 들판이 물에 잠겼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홍수라고 하면 무서운 재앙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집트인들에게 이 홍수는 하늘이 내린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11월이 되면 거짓말처럼 물이 쏙 빠지는데 강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상류에서 실려온 영양가 만점의 기름진 흙이 두껍게 쌓였거든요. 덕분에 이집트 사람들은 힘들게 거름을 주지 않아도 씨만 뿌리면 풍년이 드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이쯤 되면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왜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자, 다시 지도를 보면 당시 나일강 삼각주뿐만 아니라 강줄기를 따라 농경과 목축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도시가 생겨났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일강 유역에는 크게 두 개의 초기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니, 이집트가 원래 두 개였어?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의 이집트가 존재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름만 보면 상이집트가 지도상에서 위쪽일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물줄기를 따라 상류 지역인 남쪽을 상이집트, 하류 지역인 북쪽을 하이집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의 위아래 개념과는 방향이 달랐던 거죠. 당시 하이집트는 빨간색인 적색 왕관을 쓴 왕이 다스렸고 상이집트는 하얀색인 백색 왕관을 쓴 왕이 통치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이웃 사촌이긴 했지만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으르렁거리며 아주 팽팽한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다 기원전 3150년 무렵 테베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던 상이집트의 아주 강력한 군주 나르메르 왕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그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 하이집트를 정복했고 마침내 분열되어 있던 이집트를 하나로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통일 왕조 시대가 비로소 막을 올리게 된 것이죠. 이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르메르 왕의 화장판인데요. 이 나르메르 왕의 화장판은 실제로 사용하기보다는 나르메르 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적인 물건이죠. 먼저 설명을 돕기 위해 화장판에 색을 입혀볼게요. 이제 선명하게 보이시죠? 화면 중앙에 아주 크게 묘사된 인물이 바로 나르메르 왕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왕이 쓰고 있는 모자의 모양이에요. 마치 볼링핀처럼 생긴 원뿔형 모자를 쓰고 있죠. 이것은 상이집트를 상징하는 백관입니다. 나르메르 왕이 하이집트 왕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위험 있는 모습 옆에는 매의 모습을 한 호루스 신이 보입니다. 이것은 왕의 승리가 곧 신의 뜻임을 보여주는 아주 정치적인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목이 잘린 하이집트의 병사들이 보이고 이번에는 왕이 다른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죠. 윗부분이 평평하고 뒤쪽이 솟아오른 이 모자는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적관입니다. 즉, 나르메르 왕이 하이집트를 정복했다는 것이죠. 특히 뒷면 중간 부분에 목이 길게 꼬여있는 두 마리의 상상 속 동물을 한번 보세요. 서로 다른 세력을 상징하는 이 동물들이 목을 엇갈리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혼란스러웠던 이집트가 드디어 하나로 통합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작은 화장판 하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분열되어 있던 이집트를 하나로 묶어 거대한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제1왕조의 탄생,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나르메르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나르메르 왕은 통일 후 멤피스라는 곳에 수도를 정했습니다. 이곳은 나일강 삼각주가 시작되는 길목이라 두 지역을 동시에 다스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위치였거든요. 이후 이집트 왕조는 무려 3000년이나 지속됩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이집트가 통일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서쪽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사하라 사막이 버티고 있고 동쪽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폐쇄적 지형의 지리적 이점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바로 파라오라는 존재였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파라오는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인간의 몸을 빌려 내려온 신 그 자체였죠. 사람들은 파라오가 나일강의 범람을 조절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권위는 파라오의 차림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파라오는 상이집트를 상징하는 볼링핀 모양의 흰색 왕관과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빨간색 왕관을 겹쳐 쓴 이중관을 썼어요. 나는 두 땅의 유일한 지배자다 라는 걸 보여주는 증표였던 거죠. 이처럼 파라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기원전 2700년 무렵 그들의 막강한 힘을 증명하는 거대한 건축물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도대체 이집트 사람들은 왜 이 거대한 돌덩이들을 그렇게까지 쌓아 올렸을까요?
단순히 무덤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선 피라미드가 처음부터 뾰족하고 매끈한 모양은 아니었어요. 이집트 초기 왕조 시대에는 마스타바라고 불리는 윗면이 평평하고 옆면이 비스듬한 직사각형 모양의 평범한 무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세르 왕이 이 마스타바를 층층이 5번 더 쌓아 올리는 기발한 생각을 해냈죠.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피라미드로 알려진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들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더 높고 웅장한 무덤을 원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100년쯤 뒤인 기원전 2500년 무렵에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완벽한 삼각형 모양의 기자의 3대 피라미드가 등장합니다. 맨 뒤에 보이는 것이 쿠프왕의 대피라미드고요. 중간이 쿠프왕의 아들인 카프레 왕, 맨 앞쪽이 손자인 멘카우레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이 기자의 3대 피라미드 사진은 피라미드를 한 화면에 담다 보니 실제 크기가 많이 왜곡되어 보이는데요. 실제 크기는 쿠프왕의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대피라미드라 부르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요.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넓이만 초등학교 운동장 8개를 합친 정도이고 높이는 무려 40층짜리 빌딩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도 쿠프왕 피라미드 못지않게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래도 그 규모가 실감이 안 나시죠? 규모를 짐작하기 위해 구글 로드맵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하얀 원 안에 뭔가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 속의 돌덩이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돌 하나가 무려 성인 사람 키 높이만 합니다. 이 거대한 돌 하나의 무게가 평균 2.5톤이나 되는데 이런 걸 무려 200만 개 넘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게 바로 이 피라미드입니다. 정말 보고만 있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압도적인 규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시 카프레 왕은 이 거대한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도 함께 만들었어요. 사자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한 이 신비로운 존재는 거대한 무덤인 피라미드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건축물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이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떠올리며 불쌍한 노예들이 채찍질 당하며 억지로 끌려와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조사 결과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로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신선한 빵과 맥주를 임금으로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말이죠. 나일강이 범람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휴경기에 국가가 일종의 일자리를 제공한 겁니다. 집에서 놀면 뭐 하냐? 여기 와서 일하고 든든하게 밥값 벌어가라는 식이었죠. 한마디로 대규모 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는 고대판 뉴딜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는 세월이 흘러 외벽이 무너진 상태라 거친 돌의 모습이지만 처음 건설되었을 당시의 모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겉면을 매끄러운 하얀색 석회암으로 아주 깨끗하게 마감해서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났고 특히 꼭대기 부분은 눈부신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거든요. 뜨거운 태양 아래 멀리서 보면 거대한 보석처럼 빛나는 그야말로 압도적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왜 굳이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집트인들만의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신비로운 사후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피라미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하고 차가운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죽음 이후에 파라오가 영원히 머물게 될 화려한 궁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파라오가 다음 세상에서도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사후 세계에서 사용할 온갖 귀한 보물과 물건들을 피라미드 안에 함께 정성껏 묻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와 함께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미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후 세계로 떠난 영혼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때 돌아온 영혼이 원래 자기 몸속으로 쏙 들어가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 만약 몸이 썩어서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갈 곳이 없으니 큰일이겠죠. 그래서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영원히 보존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이집트인들이 처음부터 거창한 기술을 써서 미라를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신을 그저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모래가 워낙 뜨겁고 건조하다 보니 시신의 수분이 싹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썩지 않고 보존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 미라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고 혹시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나일강의 규칙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1년을 세 계절로 나누어 살았는데요. 강물이 범람하는 죽음의 계절, 물이 빠진 뒤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계절,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수확하는 계절이 그것입니다. 매년 강물이 넘쳐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김없이 다시 새싹이 돋고 풍요가 찾아오는 걸 보면서 이집트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일부구나 라고 말이죠. 자연의 섭리처럼 인간의 삶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와 태어나고 성장하고 다시 죽는 과정이 영원히 돌고 돈다고 믿게 된 겁니다. 특히 왕이나 귀족들은 죽어서도 귀한 대접을 받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시신을 더 안전하고 화려하게 보관하려고 아주 튼튼한 석조 묘실이나 단단한 관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신을 모래와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시신이 자연스럽게 건조되지 못하고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 끝에 인공 미라 제작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미라 제작 과정을 잠시 살펴볼게요. 미라를 만드는 작업은 죽은 이가 사후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총 70일 정도가 소요되는 대공사였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고 정화하는 단계입니다. 나일강 물로 몸을 닦아낸 뒤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큰 산은 바로 부패하기 쉬운 장기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집트인들은 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를 통해 갈고리 같은 도구를 넣어 뇌를 잘게 부순 뒤에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달랐습니다. 심장은 그 사람의 지혜와 기억이 담긴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몸속에 그대로 남겨두었죠. 대신 간, 허파, 위, 창자 이 네 가지 장기는 따로 꺼내서 깨끗이 씻은 뒤 카노푸스 단지라고 불리는 네 개의 특별한 항아리에 각각 담아 보관했습니다. 장기를 다 꺼낸 뒤에는 이제 몸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야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재료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나트론이라는 일종의 천연 소금입니다. 시신의 안과 밖을 이 나트론으로 가득 채우고 약 40일 동안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소금이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시신이 바싹 마른 가죽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패를 막는 결정적인 비결이었죠. 몸이 완전히 건조되면 이제 모양을 잡아줄 차례입니다. 말라비틀어진 몸 안을 톱밥이나 천으로 채워 넣어서 원래 사람의 형태처럼 통통하게 만든 뒤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과 송진을 온몸에 바릅니다.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모습이죠. 바로 아마포 붕대로 몸을 촘촘하게 감는 작업입니다. 이때 죽은 이를 지켜준다고 믿는 다양한 부적들을 붕대 사이사이에 정성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미라는 화려하게 장식된 관에 담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 영혼이 다시 몸으로 들어오게 하는 입을 여는 의식까지 마치면 비로소 영원한 삶을 위한 긴 여정의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관 뚜껑을 닫기 전에 절대 잊지 말고 꼭 하나 더 챙겨 넣어야 하는 필수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승에 갔을 때 죽은 자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안내서 사자의 서입니다. 낯선 저승길에 가서 길을 잃고 헤매면 안 되니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유명한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서입니다. 이 그림은 후네퍼라는 관리가 죽음을 맞이한 뒤 저승의 왕 오시리스 앞에 서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마치 요즘의 만화처럼 이야기 순서대로 장면이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죠. 이 그림에는 정말 많은 이집트의 신들이 등장하는데요. 저승길 안내자인 아누비스, 기록을 담당하는 서기관 토트, 길을 인도하는 감독관 호루스,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서 기다리는 저승의 왕 오시리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의 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집트 신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집트 신화를 알고 나면 이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집트의 중요한 신들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누라고 불리는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의 물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태어난 최초의 창조신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툼입니다. 아툼은 나중에 태양신 라와 동일시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죠. 아툼은 홀로 두 신을 낳았는데 바로 공기의 신 슈와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입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이 먼저 만들어진 셈이죠.
이 슈와 테프누트 사이에서 땅의 신 게부와 하늘의 여신 누트가 태어납니다. 원래 이 둘은 서로 꼭 껴안고 있었는데 아버지인 공기의 신 슈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하늘을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면서 지금의 하늘과 땅이 나뉘게 되었다는 아주 낭만적이고도 거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신들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땅의 신 게부와 하늘의 여신 누트 사이에서 4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들이 바로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그리고 네프티스입니다. 맏아들인 오시리스는 이집트의 첫 번째 왕이 되어 문명을 전파했고 그의 아내이자 누이인 이시스는 마법과 모성의 여신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동생인 세트가 형 오시리스를 시기한 나머지 그를 살해하고 왕위를 빼앗아 버리거든요. 심지어 세트는 형의 몸을 14조각으로 토막내서 이집트 전역에 뿌려버리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아내 이시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국을 돌며 흩어진 조각들을 모두 찾아냈고 이를 지극정성으로 이어붙여 최초의 미라를 만듭니다. 이때 오시리스를 미라로 만든 신이 바로 죽음의 신 아누비스였죠. 덕분에 오시리스는 다시 생명을 얻어 저승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는 여전히 찬탈자 세트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때 이시스가 마법의 힘으로 나와서 몰래 키운 아들이 있었으니 바로 매의 머리를 한 호루스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복수하고 정당한 왕위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성장한 호루스는 드디어 삼촌인 세트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 둘의 싸움은 무려 8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해요. 단순히 힘만 겨룬 게 아닙니다. 신들의 재판소 앞에서 누가 진정한 후계자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 벌였죠. 때로는 하마로 변신해 물속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내기를 하기도 하고 돌로 만든 배를 타고 경주를 하는 등 정말 기상천외한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유명한 상징물이 하나 탄생합니다. 바로 호루스의 눈인데요. 격렬한 전투 중에 세트가 호루스의 왼쪽 눈을 뽑아버렸는데 지혜의 신 토트가 이 눈을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치유된 눈이 바로 완전함과 보호를 상징하는 부적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집트를 대표하는 문양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들의 의회는 정당한 혈통인 호루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호루스는 지상의 왕이 되어 파라오들의 수호신이 되었고 패배한 세트는 변방의 사막으로 쫓겨나 폭풍과 혼돈의 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신화 덕분에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살아있을 때는 호루스의 현신으로 추앙받고 죽어서는 저승의 왕인 오시리스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신화가 곧 통치의 명분이자 종교적 신념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사자의 설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윗부분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펼쳐지는 긴박한 심판 장면이 시작되기 전 일종의 사전 심리가 열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파피루스의 주인공인 후네퍼입니다. 그리고 그 앞을 쭉 보시면 여러 신이 줄지어 앉아 있는 게 보이시죠? 모두 14명의 신인데요. 이들은 사후 세계의 심판관들입니다. 여기서 후네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부정의 고백 혹은 결백의 선언이라고 불리는 과정이에요. 이집트인들은 죽은 뒤에 이 심판관들 앞에서 나는 살아생전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일강 물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와 같은 총 42가지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나하나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가 너무 긴장해서 말을 버벅거리거나 고백할 내용을 까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고백의 내용을 여기에 모두 적어 놓습니다. 각 신 아래에 적힌 칸들을 자세히 보면 그 칸마다 해당 신의 이름과 함께 오 신이시여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구체적인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죠. 당시 이집트인들은 글자 그 자체에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 고백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 빽빽한 글씨들은 후네퍼가 무사히 천국에 가기 위해 준비한 가장 확실한 치트키였던 셈입니다. 이 고백이 끝나야 비로소 아래쪽으로 심장의 무게제기 심판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사자의 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본격적인 심판 과정을 살펴봅시다. 왼쪽 끝에 흰옷을 입은 후네퍼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신이 보이죠. 이 신은 바로 죽은 자의 인도자이자 미라의 수호신인 자칼머리의 아누비스입니다. 아누비스가 후네퍼를 데리고 드디어 그 유명한 저울 앞으로 갑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바로 이 거대한 저울입니다. 아누비스는 저울 아래에 앉아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이 저울의 한쪽 접시를 자세히 보세요. 이건 죽은 후네퍼의 심장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심장에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기록과 기억이 담겨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쪽 접시에는 정의와 진리의 여신, 마하트의 상징인 깃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심판의 핵심은 당신의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운가입니다. 살아생전 착하게 살았다면 심장은 가벼워질 테니까요. 심장이 깃털보다 무겁다면 그건 죄를 지어 무거워진 것이고, 안타깝게도 영원히 사후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저울 바로 오른쪽에 필기 도구를 들고 서 있는 아이비스 머리의 신이 바로 지혜와 기록의 신 토트입니다. 토트는 저울의 결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악어와 하마, 사자를 섞어 놓은 것 같은 흉측한 괴물 보이시죠? 이 괴물의 이름은 암무트입니다. 만약 후네퍼의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암무트는 그 심장을 덥석 삼켜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심장이 먹히면 영혼은 영원히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네퍼는 다행히도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심판을 마친 후네퍼는 이제 매의 머리를 한 호루스의 손에 이끌려 마지막 영접 장면으로 갑니다. 저기 맨 오른쪽에 보좌에 앉아있는 신, 녹색 피부에 하얀 미라 붕대를 감고 있죠. 이 신이 바로 사후 세계의 왕,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는 심판을 통과한 후네퍼를 사후 세계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시리스 뒤에는 그의 두 아내이자 누이인 이시스와 네프티스가 서서 그를 보필하고 있고, 보좌 앞 연꽃 위에는 호루스의 네 아들이 작게 서 있습니다. 결국 이 한 장의 그림은 죽은 이가 수많은 관문과 심판을 뚫고 오시리스의 영토, 영원한 낙원인 야루의 들판에 도달하기까지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미라로 만들어진 육체와 이 사자의 서가 한 세트가 되어야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이집트인들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유물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피루스는 조금 전 살펴본 사자의 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림보다는 빼곡한 글씨와 기하학적인 도형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바로 린드 수학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유물인데요. 고대 이집트의 수학 지식이 집대성된 아주 귀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 그려진 삼각형 모양들 혹시 보이시나요? 이집트인들은 이 문서에 무려 84가지나 되는 수학 문제와 그 상세한 풀이 과정을 적어두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세는 기초적인 수준을 넘어서 분수와 소수, 그리고 원의 넓이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아주 복잡한 계산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은 대체 왜 이렇게 수학에 진심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감탄했던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돌덩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쌓아 올리려면 정교한 설계와 계산이 필수였겠죠. 특히 피라미드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세케드라는 개념도 바로 이 파피루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고 나면 공들여 나눠 놓은 땅의 경계가 지워지곤 했는데요. 이때 다시 땅을 정확히 나누고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고도의 기하학과 수학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가 단순히 오래된 문명을 넘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였는지를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준 또 다른 선물은 바로 달력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달의 모양 변화를 기준으로 한 태음력을 썼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태양력을 사용했죠. 이들은 언제 강물이 넘칠지 미리 알아내기 위해 매일 밤하늘을 관찰했는데요. 그러다 큰 개자리의 시리우스라는 아주 밝은 별이 해뜨기 전 동쪽 지평선에 나타나면 어김없이 강이 범람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주기를 꼼꼼히 계산해 보니 정확히 365일이었고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과 원리가 똑같죠. 그래서 이집트 달력을 현대 달력의 할아버지 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천문학적 사실을 정치적으로 아주 잘 이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파라오였죠. 파라오는 시리우스 별이 관찰되는 시점에 맞춰 거대한 의식을 거행하며 마치 자신이 직접 나일강의 홍수를 일으키는 것처럼 연출하곤 했습니다. 백성들 눈에는 파라오가 자연의 섭리까지 다스리는 진정한 신의 아들로 보였을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린드 수학 파피루스를 보면서 이집트인들의 놀라운 수학 실력을 살짝 맛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숫자를 써서 그 복잡한 계산을 해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숫자 모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집트인들은 숫자를 쓸 때도 아주 직관적인 상형 문자를 사용했거든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숫자로 정했는데 그 모양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숫자 1은 아주 간단하게 수직 막대기 하나를 그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숫자 10은 소의 다리를 묶는 족쇄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그럼 100은 어땠을까요? 피라미드 지을 때 밧줄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인지 둘둘 말린 밧줄 모양이 바로 100을 뜻합니다. 단위가 더 커지면 이집트의 자연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숫자 1000은 나일강의 지천으로 피어있던 연꽃 모양이고요. 만은 길게 뻗은 손가락 모양입니다. 그리고 10만은 나일 강가에 바글바글했던 올챙이나 개구리 모양으로 표현했어요. 정말 이집트답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꿈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 100만은 어떻게 썼을까요? 바로 허라고 불리는 신이 양손을 높이 들고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양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표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의 우리와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의 위치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자릿수 체계를 쓰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냥 필요한 만큼 기호를 반복해서 그리는 가법적 체계를 썼어요. 예를 들어 300을 쓰고 싶으면 밧줄 기호를 3번 그리는 식이죠.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기호를 엄청나게 많이 그려야 한다는 단점은 있었지만 직관적으로 몇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곡물을 거두었는지 기록하기에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숫자 외에도 이집트의 문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였는데요. 이 문자는 기원전 3000년 무렵부터 무려 3000년 동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3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문자의 형태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복잡한 신성 문자를 썼는데 이건 파라오의 업적을 기록하는 아주 엄숙한 용도로만 쓰였죠. 하지만 평소에 쓰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전의 신관들이 흘려 쓰는 신관 문자가 생겼고 나중에는 형태가 아주 단순해진 민중 문자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시대와 용도에 맞춰 문자가 점점 실용적으로 진화해 온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문자들이 처음엔 사물을 뜻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한글처럼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로 변해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올빼미 그림이 처음엔 진짜 올빼미를 뜻했지만 나중에는 영어의 M이나 한글 미음이라는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로 쓰인 식이죠. 덕분에 복잡한 그림 없이도 사랑이나 생각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까지 기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문자들도 이집트가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서히 잊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피라미드나 미라의 비밀도 미궁 속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 글자의 비밀을 풀어줄 결정적인 유물이 발견됩니다. 바로 1799년에 발견된 로제타석이라는 비석입니다. 당시 이집트를 원정 중이던 나폴레옹 군대의 병사들이 로제타라는 곳에서 요새를 쌓으려고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아주 이상하게 생긴 검은 돌덩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높이가 1m 정도 되는 이 돌에는 3가지의 서로 다른 글자가 아주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맨 위에는 신성 문자가 있었고 중간에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던 민중 문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맨 아래에 고대 그리스어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즉, 3가지 글자가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아, 그리스어를 단서로 저 복잡한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엄청난 희망이 생긴 거죠. 물론 해석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매달렸는데 마침내 1822년에 암호를 풀어냅니다. 상형 문자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소리를 나타낸다는 결정적인 원리를 찾아낸 것이죠. 결국 이 로제타석 덕분에 수천 년 전 파라오와 이집트 민중들의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고대 이집트 왕조의 변천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긴 역사는 특징에 따라 크게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고왕국, 중왕국, 그리고 신왕국 시대입니다. 이 시기들을 한마디로 딱 정의해 본다면 고왕국은 거대한 피라미드의 시대였고요. 중왕국은 나라의 내실을 다진 안정의 시대, 마지막 신왕국은 영토를 넓혀 나갔던 제국과 정복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고왕국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시기는 파라오의 권력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때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 떠올리는 거대하고 웅장한 피라미드들이 대부분 이 당시에 만들어졌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고왕국의 기세도 기원전 2250년 무렵부터 조금씩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는 역설적이게도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이전에 그 거대하고 정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크기도 작아진 데다 영 볼품이 없어지거든요. 무덤의 질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이집트의 국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원전 2200년경에는 무려 7년 동안이나 대가뭄이 이어지면서 생명줄인 나일강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지옥 같은 기근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죠. 나일강의 물줄기를 자유자재로 다스린다던 파라오가 정작 재앙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파라오를 신으로 믿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기원전 2181년 찬란했던 고왕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왕이 무려 126명이나 바뀔 정도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제1중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왕국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웠던 제1중간기를 지나 드디어 기원전 2040년경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남쪽 상이집트의 테베가 다시 한번 이집트를 하나로 묶으면서 중왕국 시대가 시작된 건데요. 하지만 나라를 다시 합쳤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바닥에 떨어졌던 파라오의 권위가 예전만큼 신비롭거나 절대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파라오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집트 내부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개간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내에서도 쓸모없던 땅이었던 파이움 분지에 대대적인 수로를 뚫어서 비옥한 옥토로 바꾸어 놓은 건데요. 덕분에 식량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중왕국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풍요로워지니 예술도 화려하게 꽃을 피웠겠죠. 이 시기에는 지금 봐도 눈이 부실 정도로 정교하고 호화로운 보석 장식품들이 많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나라가 살기 좋아졌다는 소문이 나면 꼭 불청객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레반트 지역에 살던 여러 이민족이 풍요로운 나일강 유역을 노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들은 나일강 삼각주에 자리를 잡더니 단숨에 이집트 북부 지역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렇게 이집트는 다시 한번 분열의 시기인 제2중간기에 접어듭니다. 북쪽 하이집트의 아바리스를 수도로 삼은 이방인 세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반대편인 남쪽 상이집트의 테베에서는 이집트 전통 왕조의 맥을 이어가고 있었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북쪽의 지배자들을 이방인의 지배자라는 뜻으로 힉소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찬란했던 문명을 가진 이집트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당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무기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풍부했던 힉소스인들은 말이 끄는 전차와 강력한 청동 무기를 앞세워 공격해 왔거든요. 사실 이집트는 중왕국 때까지도 제대로 된 청동기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른 굴이나 돌칼, 나무 방패를 들고 싸우던 이집트인들에게 전차를 앞선 힉소스의 공격은 그야말로 외계인의 침공 같은 공포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쪽 테베 세력은 이방인들이 가져온 선진 기술을 아주 빠르게 흡수하기 시작해요. 적의 기술인 전차와 청동 무기를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힘을 키운 테베 세력은 힉소스를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다시 이집트를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화려하고 강력한 신왕국 시대의 시작입니다. 다시 하나가 된 이집트는 이제 예전처럼 수비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힉소스를 몰아낸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레반트 지역까지 거침없이 영토를 넓혀 나갔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람세스 2세는 당시 오리엔트의 여러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 화려한 신왕국 시대를 증명하는 보물들은 지금도 우리를 놀라게 하죠. 왕가의 계곡에서 발견되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 그리고 거대한 석상들이 압도적인 장관을 연출하는 아부신벨 신전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신왕국의 심장부였던 테베, 그러니까 지금의 룩소르에 가보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적지라는 사실에 감탄하게 됩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죠. 특히 그 중심에 있는 룩소르 신전은 당대의 위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했던 신왕국에도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궁의 집단, 바다민족이 침입한 것인데요. 이들은 지중해 연안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정도로 파괴력이 엄청났습니다.
이들의 침입으로 고대 그리스는 문명이 단절되는 암흑 시대에 접어들 정도였죠. 다행히 이집트는 멸망의 위기는 면했지만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내부 균열이 생기면서 결국 혼란스러운 제3 중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이집트의 주인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서쪽에서 리비아 세력이 들어와 지배하더니 뒤이어 남쪽의 누비아 세력이 밀고 올라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집트 역사상 아주 독특한 장면인 흑인 파라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오래가지 못하고 철기 무기로 무장한 아시리아를 거쳐 대제국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다 역사에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알렉산드로스를 침략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억압하던 페르시아로부터 구해준 해방자로 환영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에는 그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다스리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화려했던 왕조의 끝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새로운 주인으로 떠오른 신흥 강대국 로마가 세력을 넓히며 이집트의 턱 밑까지 조여온 건데요. 당시 로마 내부에서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라는 두 거물이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왕조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 함대는 기원전 31년 운명을 건 악티움 해전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클레오파트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무려 3000년 동안 이어져 온 찬란한 고대 이집트 역사는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 뒤로도 계속 이집트의 주인은 바뀌게 됩니다.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가 이슬람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게 되죠. 그러다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마침내 1922년 이집트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국 세력에게 지배받았던 이 길고 긴 1900년의 시간을 어쩌면 이집트 역사의 제4 중간기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초록빛 사하라 시절부터 현대의 독립에 이르기까지 이집트라는 거대한 대서사시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꼭 나오는 중요 키워드들을 콕콕 집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튼튼하게 저장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들만 명확하게 짝을 지어 기억해두면 시험 문제는 거저 가져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가려진 키워드들을 함께 맞춰봅시다. 먼저 두 지역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자연 환경으로 인해 생겨난 세계관이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강이 불규칙하게 넘치고 사방이 탁 트인 개방적 지형이라 전쟁이 잦았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자는 현세적 세계관이 발달했습니다. 반대로 이집트는 나일강이 규칙적으로 범람하고 사막과 바다로 막힌 폐쇄적 지형이라 아주 평화로웠죠. 덕분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꿈꾸는 내세적 세계관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그들이 남긴 유물과 유적에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현세의 안정을 바랬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무서운 신들을 달래서 불행을 막아보려고 거대한 신전인 지구라트를 도시 곳곳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다 결국 실패하고 현재의 삶을 인정하게 되는 내용을 담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문학작품을 남겼죠. 반면에 죽음 이후의 영생을 꿈꿨던 이집트인들은 죽은 파라오가 저 세상에서도 왕처럼 잘 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라미드를 짓고 그 앞을 든든하게 지키는 스핑크스를 세웠습니다. 또한 영혼이 다시 돌아올 집이 필요하다고 믿어 시신을 썩지 않는 미라로 정성껏 만들었고 저승길 가는 법을 적어둔 친절한 안내서인 사자의 석까지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실생활에서 꽃피운 과학 기술과 도구들도 짝꿍을 맞춰볼게요. 메소포타미아는 주변의 흔한 찰흙을 이용해 점토판의 끝이 뾰족한 도구로 쐐기 문자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달의 움직임을 관찰해 태음력을 만들었고 특히 60을 한 단위로 하는 60진법을 사용했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의 단위인 60분, 60초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집트는 강가에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풀을 종이처럼 만들어 그림 같은 상형 문자를 정교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또한 태양의 움직임에 맞춘 태양력과 숫자를 10개씩 묶어 세는 십진법을 사용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니 두 문명이 정말 칼로 자른 듯이 명확하게 대비되지 않나요? 메소포타미아는 거칠고 개방적이라 현세적이고, 이집트는 온화하고 폐쇄적이라 내세적이다. 이 핵심적인 연결고리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키워드들만 여러분 머릿속 서랍에 잘 정리해 두시면 어떤 함정 문제가 나와도 1초 만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차이점, 이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되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인도 문명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거대한 계획 도시와 독특한 문화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강의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복습 철저히 하시고 우리는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